현대자동차에서 인사 담당을 했잖아요. 아주 오래 기간을. 항상 리더들을 많이 보게 됐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사람들, 저 사람 뭐 괜찮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긍정적이에요. 해보자. 안 돼도 해보자. 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말을 하도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문제의 중심에서요. 회피하지 않고 책임감이 강하죠. 제가 이게 여러 리더십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이순신이었어요. 그 사람은 직원들하고 회식도 많이 해요. 그 옛날에 그 전쟁 중에도 따뜻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요. 나의 문제점은 없는지. 카리스마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그 사람 말에 공감하면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현대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남들보다 좀 빠르게 인사팀장을 좀 맡아서 하다가 그룹사의 한 두 곳을 가서 회사 설립하는 일 하다가 임원 승진하고 다시 현대자동차로 복귀해서 그룹 기획조정실에서 그룹 인사를 맡았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인사 총괄 담당 전무하다가 모비스에 가서 부사장하고 현대차 그룹을 퇴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려고 쉬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분야 여기에 따라서 다 발휘될 게 다르고요. 근데 그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는 저는 인간적인 매력, 그 중에 사랑, 그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날 때 아무리 냉철하고 분명하고 때론 딱딱해 보여도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후배들이 보면 저 사람은 때론 무서워. 그런데 존경스러워. 저 사람 갖고 보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조직은 잘 돼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제가 이게 여러 리더십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이순신이었어요. 책으로 보면 그 사람은 직원들하고 회식도 많이 해요. 그 옛날에 그 전쟁 중에도 따뜻해요. 굉장히 냉철하고 분석적이에요. 자기 성찰을 수도 없이 해요. 난중일기. 맞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요. 나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이 이순신 말이면 그냥 두려워하면서도 따르고 이순신을 존경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는 거죠. 아무리 군대가 많은 거에 따르지 않으면. 리더십을 굳이 말하면 그거를 나는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 안에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되게 카리스마를 잘못 알고 있는데 70년대 멱살 잡고 끌고 다닐 때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니까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그 사람 말에 공감하면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연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역사상으로 가장 많이 따랐던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카리스마가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 거냐. 왜냐면 한번 이렇게 딱 가면은 수천 명씩 끌고 다녔잖아요. 왜 끌려다녔겠어요? 그 양반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감동이 오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맞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쓴 책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맞는 것 같다. 역사 자꾸 끌고 가는 거 몇 명이나 끌고 가세요. 가다가 포기하지. 저는 이제 오랫동안 현대자동차에서 인사 담당을 했잖아요. 아주 오래 기간을. 그러니까 항상 리더들을 많이 보게 됐잖아요. 물론 이제 직원들도 많이 봤지만 되게 성공했다 그러면 일단 사회적으로는 좋든 싫든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 임원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회사 내에선. 그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사람들, 저 사람 괜찮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긍정적이에요. 일단 해보자. 안 돼도 해보자. 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간 사람들 특징 중에는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건 보편적인 얘기. 제가 원하는 저 사람은 정말 성공적이다. 여기서 성공적이다는 건 겉으로만 보이지 않고 내면까지도 괜찮은. 같은 자리에 앉아도 어떤 사람은 욕을 먹고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후자.
해당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그 좋은 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하도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일도 잘하면서 아주 나쁜 사람이죠. 성품까지 적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징을 보면 또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생각을 혼자 깊이 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빠르게 결정하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빠르게 결정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다 그만뒀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젊었을 때 사랑한다고 해도 표현을 안 하면 그 사랑 안 이루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의지를 표현을 해야지 되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런 데서 종교의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강점들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보면, 지켜보면 저 사람이 왜 부하 직원들한테도 인정을 받으면서 승진도 잘 되고 임원이 되고 조직을 잘 이끌어가나 그런 분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문제의 중심에서요. 회피하지 않고 또 이렇게 같이 가서 얘기를 해보면 책임감이 강하죠. 리더가 다 성공하진 않아요. 리더가 돼서 더 형편없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좀 너무 까칠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담을 얘기하면 저는 후배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무엇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주위에 가는 거.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그걸 저는 이제 투비냐 투두냐를 얘기하는데 투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무엇이 되면 안 될 사람이 됐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엇이 된다라는 거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굉장히 나쁜 영향력을 미쳤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정말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가 리더가 되면 어떤 리더가 될 것이냐. 이거는요, 제 생각은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유년기 때 어떤 환경에서 리더십을 배웠느냐. 그리고 나서 회사 돌아서 마지막 찬스야. 주니어 때 어떤 리더들을 배우고 만약에 나쁜 리더들을 만났으면 그걸 어떻게 네가 소화했느냐. 이때까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좋은 리더가 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 생각엔.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리더들은. 남들을 포용한다거나 먼저 신뢰를 준다거나 도량이 넓다거나. 도량 좁은 리더가 실력만 있으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여러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후천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지만 회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회사에서 주니어 때 어떤 리더 밑에서 배웠느냐. 일단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야 제대로 배우고 만약에 좀 이상한 리더를 만났으면 그 리더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쁜 리더들을 보고 욕하면서 지가 그 자리에 가면 거절해요. 내가 봤던 게 70%예요. 자기도 모르게 배웠기 때문에. 욕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근데 훌륭한 리더가 될 사람들은 욕을 하면 절대 안 배워요. 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들. 내가 좋은 리더가 되려면 자기 지향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난 이런 리더가 되겠다. 그리고 항상 기준은 이건 실무자나 리더나 똑같아야 돼요. 그 조직의 목표가 무엇이냐. 내가 하는 일이 이 회사에 맞는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항상 왜곡하는 사람도 있죠, 가끔. 자기 쪽으로. 그런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죠. 여백은 제가 일을 좋아하고 너무 바쁘게 해서 하는데 그 당시 우리 리더들의 스타일들은 나는 이해는 해요.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갖고 없는데 선진국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한 것대로 따라가면 될 때야. 그러니까 무조건 책찍만 하면 되는 거야. 야, 생각하지 마, 임마. 하라는 것만 해. 그 하라는 거에 절대량만 많으면 우리보다 앞서가는 회사를 빨리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난 100% 이해해요, 선배들을. 그런 식으로 리드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뭐 팀장 되고 임원이 됐을 때는 이미 턱밑까지 가 있을 때였어요. 세계적인 기업들에,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구성원들 하나하나, 특히 리더들은 자기들이 한쪽을 비워놔야 돼요. 비워놓으라는 게 아무 생각 없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 놔두고 새로운 창조 공간을 놔두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걸 넣을 수 있는 여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옛날 우리 선배들은 100%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딴 생각 못하게 만든 게 그냥 하는 것만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네 머릿속에 일부를 여백을 놔둬라. 그래서 새로운 창조 공간을 만들어라.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걸 집어넣어라, 거기에다. 그래서 항상 메모하고 노트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후배들한테. 막 보고서 길게 쓰는 거 정말 싫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길게 써요. 능력이 없으니까. 몇 장이 안 되더라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딱 표현한다는 건 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한 줄 알고 어떻게 정리해야 상대방이 이해할 줄 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냥 또 일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잔뜩 갖다 붙여서 보여주고 어느 세월에 그거 막 하루에 보고도 수십 개씩 받아야 되는데 실력을 쌓아야죠.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해, 직원한테. 상처받을까 봐 못했어요. 편지에다 썼어요, 가끔. 난 이런 보고서 좋아한다. 그거를 건건히 하면 그 피드백이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났어. 그러면 이제 쓰는 거죠. 보고서는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잖아요. 누구를 찍어서 얘기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고. 가슴 찔리는 사람 많이 나오죠. 스스로 찔리는 거하고요. 내가 찔리는 거는 뭐 하나가 땅이에요.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런 회식 자리에서 정말 무섭다 내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무서운데? 너희들한테 화 한 번 안 내는데 그러니까. 화를 냈어야 되는데 화를 안 냈다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나가서 문 적이 있대요, 자기가. 분명히 오늘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화를 안 내고 핵심만 딱딱 집어서 돌려보내드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다 아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스스로 느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게 뭐냐, 머리를 어디다 두고 일하는 거냐. 막. 저도 뭐 팀원 때 그런 걸 몇 번 당해봐가지고 저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전 안 해요. 저하고 약속하면 안 해요, 전.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왜? 내가 바보예요? 왜 제 상처 주고 일에 손가락을 안 나게 하는 일을 내가 왜 해요? 그것도 일의 관리자가, 리더가. 이런 건 리더십책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면접을 보는데 지원서에 자기는 타고나길 현대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썼어요. 되게 그 거짓말이거든요. 다 그렇게 쓰거든요, 보통. 근데 너무 강하게 쓴 거야. 그래서 그럼 현대는 어떤 회사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현대는 도전 정신입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다 현대하면 도전인데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지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 맨 땅의 헤딩입니다. 남성, 여성을 통틀어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맨 땅의 헤딩 처음 나왔어요. 수천 명을 만나봤는데 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저 사람들이 고위 임원들인 거 아는데 그런 답변을 안 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재미있다 싶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봤죠. 솔직한 표현이었어요. 제가 직접 채용을 시도했던 사람들 중에는 기억에 남는 사람, 물론 수천 명을 받겠죠, 지금까지 뭐. 그 대한민국의 뭐 좋은 대학에서 공부 잘했던 애들이 그렇게 몰려오는 회사였으니 뭐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뭐 회의 이웃수대부터 시작해서 좀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저는 그 사람의 태도나 마음가짐을 많이 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재능은 그 정도,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만 나와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일은. 물론 이제 일에 따라서 들이죠. 분석적인 일 이런 건 아무래도 공부 아주 위에 있는 애들이 좀 잘하고, 근데 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리더가 되면 또 이 리더십 역량은 또 다른 문제고, 아주 쉬운 문제 같지만 그런 질문을 갑자기 던져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답변을 하나 볼 때 많아요.
그 책에 써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단어 3개만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거. 근데 가장 지금 기억에 남았던 게 저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라는 표현. 그때 시선과 배려인가 이해인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존중인가 뭐 그렇게 나왔는데 그 시선이라는 거에 제가 괜히 꽂혔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 단어들이 다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환경을 얘기해요. 가족들하고 친해야 된다. 내가 아닌 가족이잖아요. 돈이 좀 있어야 된다. 예? 뻔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건 다 본인 얘기야.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부터 자리에 20-30살 했을 텐데 여성이었고 그래서 그냥 뽑았죠. 되게 일을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첫째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외부부터 돌아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늦어져요. 의외로 밖에서 찾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러다가 나쁜 사람은 남 핑계대. 아, 이래서 안 됐어요. 정말 비겁한 짓이죠. 이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냥 뽑았는데 지금까지 잘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한 17년 된 것 같은데. 뭐 잘 뽑은 거죠, 어쨌든. 또 하나는 이제 화살표 청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한 8년 전에 제가 바쁘게 일하다가 신정연휴 때 쉬다가 TV를 봤는데 1년 동안 무슨 미담을 전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 젊은 청년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시내버스 이 정류장 표시 있잖아요. 이 버스가 어디로 간다. 근데 서울시에서 그걸 잘못 만든 거야. 방향을 하나도 표시 안 해놓은 거야. 그 사람들이 거꾸로 타는 거야. 그런 걸 몇 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화살표를 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 맞게. 얼마나 제작했는지 모르고 그걸 사이클 타는 게 취미였는지 사이클을 타고 다니면서 정류장마다 그걸 탁 화살표 붙인 거야. 자기 돈 들여서. 그게 미담으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럼 최근에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냐 나오잖아요. 한 뭐 6개월이나 뭐 1년이나 이렇게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취업 준비하고 있다고 내가 거기서 막 꽂힌 거야. 현대영차 이제 인사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신정연휴 끝나자마자 채용팀장 불렀죠. 야, KBS에 전화해. 옛날에 화살표 청년, 그쪽에다 전화해서 그 PD나 뭐 누군 그 제작국에다 전화해서 연결 전화번호 알아달라. 그 친구는 대졸은 아니었어요. 칼리지 출신인데. 그래도 이제 자리를 하나 봐서 그 사람은 이제 헌신, 협력, 이쪽을 굉장히 좋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할 만한 자리에, 그러니까 사회봉사 지원팀 하는, 그러니까 워낙 큰 회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에 가면 일 열심히 잘하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맞을 것 같다 싶어서 어쨌든 이거 많은 사람이 보는 거라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굉장히 현대형차들은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목이 맨 땅의 헤딩인데 이건 아주 얼마 오래된 일도 아니야. 8년, 7년 전? 면접을 보는데 지원서에 자기는 타고나길 현대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썼어요. 되게 거짓말이거든요. 다 그렇게 쓰거든요. 보통. 근데 너무 강하게 쓴 거야. 그래서 뭐 사실 여부가 중요하니까 물어봤죠. 아, 자기소개서에 나는 현대하고 너무 맞는다. 꼭 현대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럼 현대는 어떤 회사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현대는 뭐냐고 중요하잖아요. 그랬더니 현대는 도전 정신입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다 현대하면 도전인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지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 맨 땅의 헤딩입니다. 남성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남성 여성을 통틀어서 이런 질문했을 때 맨 땅의 헤딩 처음 나왔어요. 수천 명을 만나봤는데 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저 사람들이 고위 임원들인 거 아는데 그런 답변을 안 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재미있다 싶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봤죠. 솔직한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행적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부터 고1 때까지 태권도 선수였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 힘든 환경이었어요. 근데 고1 때 그 특집으로 운동선수 골든벨이 있었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야.
한 달인가 뭐 기간을 준다면서요. 잘은 모르지만. 그때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운동선수 중에 제일 잘한 거예요. 그래서 골드벨을 올린 거야, 거기서.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 공부했대요. 그래서 와이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 보통은 아니죠. 그러면 저는 딱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쟤는 분명히 일한다. 그리고 커리어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아주 의지가 강하고 도전이 강한 친구잖아요. 보통 그렇게 못하거든요. 태권도에서 서울 체대를 가거나 체육대학을 가지, 아니면 무슨 대학교 체육학과 태권도학과를 가든지. 그래서 뭐 국가대표한테 뭐 체육선생하고 이런 생각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강한 동기부여를 받고 도전했던 것들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채용팀장도 불렀죠. 불쌍한 채용팀장도 불러가지고 제가 분명히 도망간다. 여기서 그냥 놔두면 지금 취업된 데 최소한 2개 있을 거다. 내가 볼 땐. 나 같은 사람이 또 쟤를 면접했으면 뽑았을 거다. 당장 전화해라. 뭐 여기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저 채용팀장인데요. 지금 당장 만납시다. 채용팀장 재밌다. 채용팀장 불쌍했어 진짜.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 자리에서 다른 거 물어보지 마라. 다른데 취업됐죠? 물어봐라. 솔직한 사람이니까 내가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했더래. 2개 됐다고. 무슨 컨설팅 회사하고 뭐 또 국내 대기업 하나 됐다고. 하나만 더 물어봐라. 뭐 얘기를 하면 혹시 다른 데 됐다. 너 여기 되면 무조건 들어올 거냐? 난 널 믿고 싶다. 네가 온다 그러면 난 오늘 합격 통보하겠다고 얘기해라. 그랬어요 제가. 지했더니 한 2시간 만에 만나고 와서 합격 통보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무조건 현대양차 오겠습니다. 오늘 통보를 해주면. 그게 한 2주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거는 뭘 받겠어요? 실제 자기가 생각했던 거고 자기하고 현대하고 매치시켰는데 그게 그냥 취업이나 하겠다고 한 말이 아니고 진실하다는 얘기죠. 얘는 일할 때도 진실하고 열정적으로 할 것이다. 도전적으로. 이런 걸 보고 물론 다른 것도 맞았겠지만 그런 사례도 있죠. 제가 그냥 특별한 사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일 잘했어요. 들어와서. 열심히 하죠. 적극적이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막. 알고 보니까 와이대 또 홍보대사 막 응원단장까지 했더라고요.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뭐 그런 거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막 사회도 보고. 굉장히 영향이 뛰어난 사람이죠. 다방면으로. 후회하는 건데 입사하고 나서. 제가 이제 딱 보니까 동기부여만 하면 잘할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은 2주 동안 기다리게 할 필요 없잖아요. 시스템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뽑지 못한 사례인데 베를린에 가서 한식당에서 만났던 젊은 친구인데 진짜 걔 뽑아왔어야 되는데 너무 잘해. 딱 한 10분만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속으로 이 집 딸 정말 잘 뒀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이더라고요. 베를린대 유학생이더라고요. 여성이었는데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도 죄다 저 친구 이 집 사장 딸 정말 잘됐다.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해. 마음에 쏙 드는 거야 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심지어 그때 같이 계셨던 분이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진 분이었는데 거기서 $200 줬어요. 유학생이라는 얘기 듣고. 유학 가서 힘들 텐데 이건 내가 그냥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높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선배가 줬다고 생각해. 그냥 고맙게 받아라.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200죠. 200유로 그 자리에 줄 정도로.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순간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또 임원들한테 하면 과장 하나씩 따라오잖아요. 과장도 불러가지고 야 조용히 가서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아저씨 가서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언제 공부 끝나냐? 기업에서 일할 생각은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기업에서 일할 생각이 없고 첫째 영화 공부를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 사람은요 아르바이트생인데 그래도 돈 올린 거죠. 이 식당의 주인이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진짜 고객을 왕처럼 모시는 거예요. 저런 자세로 일을 하면 못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저 친구 뭐 전공이 뭔지 모르지만 전공도 상관없어. 자세가 되면 다 해요. 웬만큼 머리 있으면 일 뭐. 여담이지만 제가 영문학 전공하고 인사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영업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차저차 인사 끌려왔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차라리 인사조직 공부를 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때문에 편견을 가져서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참 좀 안타까웠어요. 사람 자체는 굉장히. 저는 항상 노트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어디 강연을 듣거나 TV를 봐도 노트예요. 이거 괜찮다 그러면 키워드 적고 그대로 적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적어요. 이 사람이 주는 메시지에서. 그 사람이 하자는데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서 정말 나한테 와닿는다 깊이 뭐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움직여요. 독서를 해도요 몇 년 지나면요 그 책 좋은 책이었는데 메시지가 뭐였더라? 헷갈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메모를 해야 돼요. 어제 일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 20분 동안 회사 다닐 때 항상 출근하자마자 그걸 했는데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뒤척거려요. 막 뒤적이면서 그 워드를 한 번 보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어느 순간에 딱 들어오죠. 그리고 내가 이제 실행에 옮기는 날이 오고요. 그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고요. 저는 항상 제 주변에 책을 두세 권씩 놔요. 회사 다닐 때는 책상 위에 항상 두세 권. 집에서는 뭐 책장이나 뭐 아니면 식탁이나 이런데 지금도 읽지는 잘 않아요. 틈나만 읽어요. 제가 읽지는 않는다는 건 막 일부러 애써서 책 보려고 노력은 하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바쁜데 언제 볼 시간 있어요. 5분, 10분 딱 봐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딱 목차보고 마음에 드는 거 읽고 읽다가 재밌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소설은 예외죠. 소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 되는 뭐 근데 이제 책을 사는 게 취미예요. 서점에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막 책을 두세 권씩 꼭 가면 사요. 새로운 신간에서 사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런 책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거를 뭐 막 열심히 읽지 않지만 내가 딱 봐서 이거 관심 있는 부분이야 그러면 밑줄 그으면서 봐요. 그리고 정말 이 책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면 따로 꼽아놨다가 1년이 되든 반년 후에 꼭 봐요. 다시 그 책은. 그리고 밑줄 긋던 거 다시 보고 그리고 1년 뒤에 보면 또 새로운 접근 방법도 생겼어요. 내 생각이 다른 데 있을 때. 그래서 책을 그런 식으로 보는 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않지만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몇 권을 꼭 사놓는다. 내가 관심 있는 책. 자기계발서가 됐든 인문서적이 됐든 소설이 됐든 그래서 틈틈이 봐요. 재미없으면 저부터 보지 않아요. 일단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못한 거다 그러면 저는 항상 노트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어디 강연을 듣거나 TV를 봐도 노트예요. 이거 괜찮다 그러면 키워드 적고 그대로 적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적어요. 이 사람이 주는 메시지에서. 그 사람이 하자는데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못 하거든요. 그리고 까먹거든요. 그리고 독서를 해도요. 몇 년 지나면요. 그 책 좋은 책이었는데 메시지가 뭐였더라? 헷갈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메모를 해야 돼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항상 정말 이제 좀 뭔가 각성이 필요할 때 어제 일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 20분 동안. 회사 다닐 때 항상 출근하자마자 그걸 했는데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뒤척거려요. 그냥 그걸 열심히 보는 게 아니고 막 뒤적이면서 그 워드를 한 번 보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어느 순간에 딱 들어오죠. 그리고 내가 이제 실행에 옮기는 날이 오고요. 그렇게 그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고요. 전 독서를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자기계발서하고 경영서적 리더십 그쪽을 엄청 읽었어요. 내가 인사 쪽이고 일이. 그래서 자기계발서, 경영서적, 리더십 부분 이런 책 많이 읽었죠. 그런 쪽을 아무래도 주로 소설도 가끔 읽고요. 소설은 너무 좋잖아요. 그 안에 삶이 막 녹아 있잖아요. 시대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래서 소설도 좋고요. 저는 사피엔스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자기계발서도 좋은 책 많고 뭐 리더십 책도 좋은 책 많고 뭐 좋은 책이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키우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느끼는 거니까 그 사람의 통찰력을.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근데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중에 괜찮은 건 뭐 뽑아 쓰긴 하지만 스스로 느끼고 배우느냐 짧게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 경우는 그래요. 내가 느껴야지
좋은 생각이네. 뭐 이 정도 하면은 잘 느껴도 내게 안 될 때 많아요. 아, 그냥 뭐 인정, 알았어, 뭐 이 정도지. 아, 이거는 내 생각을 넓혀준다. 정말 나한테 와닿는다. 깊이 뭐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움직여요.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면 제가 이렇게 수많은 리더들을 보면서 고민하는 생각한 게 많은 리더들이요. 무지하게 착각 많이 해요. 자기는 다 알고 다 그렇게 행동하는 줄 알아요. 머리로만 생각해요. 아는 것 많아가지고. 경험 때문에 행동은 따로 가. 저도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걸 매일 살펴보고 평가받아보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아주 나쁜 리더십이라고 해서 만나보면 자기는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성찰이 필요해요. 성찰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세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자기 굴레에서만 있기 때문에 안타깝죠. 옆에서 보면.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그 표현 내가 되게 좋게 봤는데 어떤 책에서 보다가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다 그게.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죠. 리더들이. 가슴이 움직여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머리로는 자기는 다 하는 줄 알아. 머리로는 자기는 다 알아. 리더십에 나오는 좋은 거 다 알아. 행동 하나도 안 돼. 그래서 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알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인가 그 표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다. 저는 제 노트가 항상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럼 요새는 또 이런 데다 다 적어놔요. 보시면 좀 여기에도 있잖아요. 노트. 쫙 생각날 때마다 적어놔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생각날 때마다 적어야지 지나면 다 까먹어요. 천재도 까먹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강의를 2시간 듣고 나서 7% 이상을 기억 못 한다는데요. 좀 뭐 하루가 이틀 지나면 책도 그렇고 메모해야죠.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 저도 물론 놓칠 때 있지만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전 뭐 책에도 그런 게 한두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노트 선물하는 게 취미예요. 지금은 이제 좀 직장생활 그만두고 뭐 공식적인 자리에 사람들 만난 일이 많지 않으니까 조직에서 그렇지 않지만 노트 선물 엄청 많이 했어요. 서점에 가서 문구 코너에 가서 노트를 한두 개씩 사는 거. 마음에 드는 노트. 좀 비싼 노트. 싼 거 말고. 그래서 서랍에 항상 넣어놨다가 보고서 오늘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 아이디어 좋고 그럴 때 선물해요. 너 좋은 생각 날 때 여기다 메모해라. 그 얘기하면서. 그 승진자들한테 꼭 갖고. 전체 행사했을 때 전 직원한테도 한 번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항상 이 노트에 적어봐라. 하루에 하나씩. 왜냐면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되니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노트 한 번 다 선물한 적 있고. 재밌잖아요. 감사 노트를 선물한 적 있어요. 전 직원한테 같이 일하는. 송년회 하면서. 송년회도 술 먹고 막 이런 거 난 너무 싫어했어요. 항상 의미를 부여해야지. 올해 송년회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카페트 깔고 짝가게 하고 입장서부터. 전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 진짜 1년 동안 제 돈하고 우리 회사 비용 조금씩 모아놨다가 호텔 같은 데서 했어요. 그 옛날에 조그맣지만 선물 하나씩 주고 연말에. 컨셉을 그렇게 잡은 직원들이니까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리더가 작은 부분 같지만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리더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하면서 사람을 도외시한단 말이죠. 결국 그 일을 사람이 하는 거 생각 못 하는 거죠. 본질을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관료가 그거 없었어요. 항상 촘촘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아껴 쓰는 사람 아닌가요? 제가 항상 6시에 출근했어요. 임원 되고 나서 항상 6시 5분 전에 나갔어요. 팀장 할 땐 6시 반. 팀원 땐 6시 반 내지 7시. 그럼 팀원 중에서 제일 빨리 나오고 항상. 항상 그랬어요. 그게 장점이었어요. 또 이거 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일도 뭐 부지런한지 모르지만 일찍 나오니까 임원들이 되게 일찍 나오잖아요. 그것도 점수 딴 것 같아. 일찍 나와 있으니까 와보면, 이거 저 신입사원 같은데 왜 이렇게 일찍 나왔지? 저 장과장 왜 이렇게 일찍 나왔지? 장대리 왜 이렇게 일찍 나왔지? 그러니까 난 그냥 그게 좋아서 나온 건데. 특별히 근데 이제 장점은 있죠. 일찍 시작하고 맑은 정신에 시작하면
남보다 빠르죠, 다. 5분 전에 나오면 뭐 최근 10년 동안 뭐 임원 생활할 때, 최근도 아니지, 그만둔 지 몇 년 됐으니까, 딱 오면 이제 커피 한잔 하고, 피 시키고, 어제 우리 회사에 있었던 일 뭐 있나 보고, 신문기사도 검색해보고, 그거 한 2, 30분 그래요. 어제 돌아보고, 어제 일.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회사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화자 하나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쓰는 거죠. 이제 딱 키워드 잡으면. 그러면 3, 40분 쓰면 이제 다 돼요. 한 10분 정도 이제 다시 혹시 오타 없나, 문맥 안 맞는 거 있나 없나 점검하고. 보내면 한 7시에서 7시 5분. 그럼 직원들 그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 생활을 17년 한 거죠. 그 시간 관리 되게 철저한 편이죠. 그러면서. 그런 게 좀 철저한 편이에요, 저. 그냥 몸에 뱄어요. 철저하다기보단. 그냥 몸에 뱄어요. 아, 내가 지금 집에 가면 몇 시에 도착하고. 저는 옛날에 휴대폰 없을 때도 신혼 때도 항상 회사에서 출발할 때, 물론 회사 전화죠. 회사 전화로 와이프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집에 지금 출발하니 몇 시쯤 도착할 겁니다. 와이프를 편하게 해주는 거죠. 식사 준비하니까.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죠, 그런 면에서. 그런 와이프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이게 사랑이고 별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남편 와서 왜 밥 안 해놨냐고 이런 소리나 하고, 뭐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시간 관리? 뭐 계획표 잘 짜는다고 되나요? 이런 게 디테일 아닌가요? 작은 거지만 서로 편하게 하는 거. 그런 게 시간 관리 아닌가 싶은데.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뭐 시간 관리고 뭐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 왜 이렇게 승진이 빠른 거야? 너 무슨 빽 있어? 속으로 좀 화가 나요. 왜냐면 승진 빠르게 하고 싶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제가 어느 자리에 가면 제 위에 사람들이 그만두거나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저는 일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제가 다 배웠어요. 혼자 독학했어요. 그게 더 실력이 됐어요. 물론 운도 좋았지만 그 운이라는 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못 잡아요. 새로운 일을 맡으면 항상 10시 전에 퇴근 안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선호다를 하잖아요. 이게 그냥 윗사람이 가르쳐주면 그 사람의 한계를 못 벗어나기 쉬워요. 그 사람이 가르쳐준 틀 안에서만 본단 말이죠. 근데 나는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보죠. 이게 뭘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러면서 보게 되잖아요. 되게 저처럼 이제 좀 약간 빠르게 승진하고 고위 임원까지 간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흔히 생각들 해요. 근데 안 그래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일은 항상 자신 있었어요. 어떤 일을 맡겨놔도 제가 부족하면 시간을 더 투자하고, 모르면 공부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전문가 찾아가서 조언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장 힘든 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하고 생각이 맞지 않는다거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길을 가야 된다거나, 불필요한 시간을 너무 낭비하게 만든다거나, 리더분들이. 근데 그런 거에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견뎌내는. 하나는 내가 어차피 월급쟁이 생활할 거라면 내가 선택한 회사, 입사하기 몇 년 전부터 생각했던 회사, 그 회사를 가야 되겠다고 해서 왔는데 쉽게 이걸 난 포기하지 않겠다. 차라리 월급쟁이 생활이 내가 맞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저 스스로 약속했던 거, 그게 좀 굉장히 마음속에 강하게 작용해서 견딜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이제 오만한 건데 마음속에 자부심이 늘 있었어요. 저분보단 내가 낫다.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야 되냐. 이런 거로 이겨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나한테 힘을 주는 일인데, 나의 위의 일인데, 두 가지는 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고, 정말 오늘은 정말 나 이 회사 다니기 힘들다. 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말 지칠 때 집에 오면 아이들이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배를 누르고 들어가면 그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이제 아내한테 한 번은 제가 사표 썼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더라. 정말 잘했다. 그 얘기 듣고 내가 울을 뻔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만두겠다는 생각.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현 생활 속에서 너 이렇게 승진이 빠른 거야. 너 무슨 빽 있어? 동기들이. 저는 이제 속으로 좀 화가 나요. 왜냐면 승진 빠르게 하고 싶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승진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승진시켜달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이러면 더 재수없는 얘기가 되죠.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 하고 싶어도 몇 번씩 누락하는데 저 녀석은 뭐 때도 안 됐는데 승진하고 뭐 이러니까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제가 어느 자리에 가면 제 위에 사람들이 그만두거나 다른 데로 가요. 그런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제가 다 배웠어요. 혼자 독학했어요. 그게 더 실력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 과장 정도 되니까 모든 인사의 직원들이 무슨 이슈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느끼게 되잖아요. 왜 쟤들이 날 찾아오지? 걔들이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 뭘까 생각했더니 저는 대리 때부터 제 사수 항상 날아가고 그 자리 비었을 때 제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그 자리를 차지했고 사원 때 대리 역할하고 대리 때 과장 역할하고 과장 때 팀장 역할 했어요. 진짜. 과장 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팀장 한 거의 임원급 역할까지 한 적이 있어요. 과장 고참 때. 이상하게 제 운이 그래요. 그래서 일복이 터졌었어요. 근데 뭐 그 운이 좋았고요. 일단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했죠.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좀 믿어주는 상사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저같이 고집도 세고 건방진 녀석을 그래 그래도 너만 한 놈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승진하는 거지. 쟤는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선배를 만나고 남 모르게 노력해야죠. 저는 진짜 창피할까 봐 남 앞에서 노력 안 했어요. 되게 사람들은요 남의 겉모습만 봐요. 아까 내가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너 무슨 빽 있어? 너 이렇게 승진이 빨라? 물론 운도 좋았지만 그 운이라는 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못 잡아요.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하나 설립하러 갔어요. 근데 그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이 회사를 셋업한다면 이 회사 비즈니스 기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 똑같은 동종업계 인사팀장도 찾아가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연락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뭐 친구 하나 다리 건너서 또 그쪽 업계 뭐 고등학교 동기가 뭐 또 그런 쪽에 있다더라 또 밤에 찾아가서 한 서너 시간 얘기 듣고 오고. 전 그래서 새로운 보직을 맡으면 새로운 일을 맡으면 항상 10시 전에 퇴근 안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서너다를 하잖아요. 이게 그냥 윗사람이 가르쳐주면 그 사람의 한계를 못 벗어나기 쉬워요. 그 사람이 가르쳐준 틀 안에서만 본단 말이죠. 근데 나는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보죠. 이게 뭘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러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쟤한테 이 업무 맡기면 쟤 누구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금방 저렇게 해왔지? 그리고 옛날 방식하고 약간 다르네?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상사는 야, 저놈 일 좀 하네?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 분명히 말들이 나와요. 나쁜 말 할 때는 함께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내가 징계위원으로서 냉정하게 회사 일로 판단할 때는 해야 되지만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쁜 얘기할 때는 함께 하지 말아야 돼요.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좋은 말 나오면 같이 동조해 줘야 돼요. 그게 다 서로 알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어디나 사회생활 똑같은 건데 남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내가 얘기할 땐 강력하게 표시하더라도 그건 짧고 강하게 하고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 듣는데 거기서 또 뭐 10개 중에 9개가 듣기 싫어도 그냥 9개를 듣는 것처럼 들어줘야 돼요. 하나 좀 안 들어줘. 그래야지 대화가 돼요. 되게 그 까칠한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안다고. 자기가 조금 안다고 항상 판단하려고 들고 이러면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게 쌓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 잘났어 임마. 이거 뭐냐면 너 조금 아는 건 인정하지만 너 훌륭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안 그래요? 같이 일하는 조직인데.
제가 막 정말 일이 바빠서 누가 나한테 물어보러 오면 한 번도 야, 다음 얘기하자. 막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일단 들어보고, 지금 이제 이 일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답변 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야, 됐죠. 그래, 듣지 않고 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그런 작은 행동에서 관계는 다 망가지거나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작은 순간이지만, 일단 그 사람, 알았어. 너무 미안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좀 이따 얘기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됐어, 나. 지금 정신없는데 그 얘기 들을 시간 없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꽤.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건 신뢰죠. 관계는 난 신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작은 약속도 지켜야 돼요. 신뢰가 있으려면.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작은 약속도, 야, 우리 다음에 밥이나 한번 먹자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밥 사주는 놈 하나도 없죠. 그런 약속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이면, 저 사람은 말을 하면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구나. 그러면 모든 관계는 저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직장 내뿐만이 아니라 특히 가족, 친구. 신뢰가 깨지면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요? 신뢰가 깨지면 사랑은 다 물거품이에요. 아닌가요? 신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좀 큰 회사에서 인사 담당 중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대학이나 외부에서 가끔 특강을 오거나 사내 특강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때마다 질문 나오는 게 그거였어요. 대기업 임원들은 자기 생활이 없대더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매일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 저래서 임원이 됐다더라. 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와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답변하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한 건 맞다. 근데 그 일을 즐겼다. 그리고 매 순간 나는 항상 가정이 우선이었지 일이 우선은 아니었다. 절대 시간은 회사에 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혹시 회사에 애정을 더 쏟았냐, 가정에 애정을 더 쏟았냐, 난 가정에 더 쏟았다. 회사에서 잠깐 시간 비는 날이 되면은 저는 가정을 위해서 늘 생각했어요. 물론 직원들하고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빌 때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러면은 그런 때 항상 우리 큰아이가 이번에 학교 입학을 하는구나. 선물은 뭐 사줄까? 내일 이번에 우리 와이프 생일이구나. 지난해는 이런 선물 사는데 이번에 무슨 선물 사줄까? 만약에 어디서 뭘 살까? 이런 고민해요.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카렌더가 나왔어, 내년도. 이거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카렌더 쭉 보고 5월달에 연휴가 6일이네? 그럼 이때 가족들을 데리고 어딜 갈까? 그걸 6개월 전에 다 짜요. 비행기표 사고 호텔 예약하고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보면 바쁘게 사는 걸 알잖아요, 가족들이. 가족들이 더 좋아하죠. 절대 시간을 집에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이 가정생활 잘하는 건가요? 아닐 수 있죠. 일을 열심히 한다고 가정에 소홀히 한다? 그건 난 잘못됐다고 봐요. 절대 시간의 문제로 일을 열심히 하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내 가족과의 삶, 행복, 그리고 사회적 성취도 있겠죠, 물론. 근데 난 사회적 성취가 부동으로 따지면 가정보다 사회적 성취 쪽에 있다라고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언젠가는 회사는 그만두고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 집으로. 결국은 가족들을 좀 편안하게 하고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그게 뒤집어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글쎄요, 제가 일하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수많은 흔적들이 있겠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경영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이에요. 제도도 바뀔 수 있고요. 어떤 그때그때 방침도 바뀔 수 있고요. 그래서 난 그런 거는 그때그때 바뀌는 거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했냐, 그 본질이 뭐냐,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냐,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보여주기 위한 일, 내가 뭔가 이걸 마무리하기 위한 일, 이렇게 일을 하면 전 회사에 크게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미봉책에 가까운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당장 윗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진짜 유산으로 난 내가 바라는 거예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나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아, 그 사람한테 이건 정말 내가 배웠어. 일을 하는 방식이나 태도, 회사를 바라보는 시선, 동료들과 협력하는 관계. 당장의 내 이익보다는 좀 길게 보고 내가 당장 힘들어도 이게 옳다는 일을 위해서 참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일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 이런 게 훨씬 더 큰 유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회사는 보물창고였어요. 제가 노력만 하면 보물을 언제나 얻을 수 있는. 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 욕하고 막 이러는 게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욕하니까 보물이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회사가 보상해주고. 난 항상 승진할 때마다 미안했어요, 회사한테. 왜 나를 자꾸 승진시키지? 한 것도 없는데. 진짜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장점만 보다가 돌아서 이렇게 보면 이미 나한테 취한 것은 당연한 거고 부족한 점만 보는 거예요. 노력은 안 하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 이것도. 난 우리 딸들도 가끔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 이러는데 그거 알아요. 나는 안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건 순간이어야지 전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회사를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내 일이 즐겁냐 안 즐겁냐가 결정된단 말이죠. 아, 힘들죠. 어떻게 직장 생활이 안 힘들어. 안 힘들면 놀이공원이지. 그죠? 놀이공원은 돈 내고 들어가잖아요. 회사는 돈 받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고 살아요. 항상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본질은 있고 자기 현상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즐거운 놀이공원이지.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죠. 그래서 제가 리더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 즐겁게 해줄까만 고민했어요. 리더가 할 일은 그거다. 그러면 일은 자동으로 된다. 전 진짜 그 생각했어요. 항상. 아까 내가 보물창고라는 건 내가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물창고처럼 생각하고 즐겁게 일하는 것 뿐이에요. 제 생각에는 뭐 직장 생활하는 한 30대에서부터 50대 초반? 그리고 앞부분은 사실은 누구나 읽어도 괜찮아요. 앞부분은 삶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는 근데 항상 일을 삶과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살기 위해서 일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더 본질은 삶인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삶을 막 형편없이 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편지를 엮을 때도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이런 쪽을 주로 편지 중에 골라서 넣고요. 뒤에 쪽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평상시 직장 생활하면서 고민했던 일이나 리더십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정리를 해서 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직장 생활했던 사람이 쓴 거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제일 적합할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제가 좀 고민되는 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책을 볼 때 뭔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책은 지식을 얻는다기보단 그냥 선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무슨 정답을 얻으려고 달려드는 것보단 아, 이런 생각도 하네. 이럴 수 있겠구나. 나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뭔가 뭐 참고는 해야 되겠다. 그럼 자기의 생각에 플러스를 시킨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는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교실문을 제일 먼저 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없는 교실문을 여는 게 그 느낌이. 부사장 할 때도 거의 뭐 수백 명 되는 인원 중에 뭐 한 최소한 넘버 5 안에 왔을 거예요. 난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해요. 편지 17년 쓰는 건 거의 미친 짓이에요. 남들이 그래야 나보고. 근데 전 그런 얘기를 하죠. 습관이 되면 편하다. 아침에 매일 일찍 나오는 거 하루라도 늦으면 더 불편해요. 꾸준함은 습관이 되면 너무 편해요.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날 아침에 전 출근해서 항상 커피를 마시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한 10분간 20분간 돌아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것도 신입사원 때부터. 습관이라는 거는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요 바보가 아니면 다 돼요. 사람들이 그걸 못 넘어서는 거지. 제가 팀원 시절에 일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만 또 어느 날 갑자기 팀장이 되고 40살도 되기 전에 정말 너무 고민스럽더라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팀장을 맡을 역할이 수준이 될까? 10년 남짓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내가 만약에 팀장이 된다면 나는 이런 팀장이 되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팀장이 되면 못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편지에 국한을 짓는다면 직원들하고 공감을 하자. 그리고 소통을 하자. 제가 팀장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20년 만 20년 돼가네요, 이제. 그때만 해도 뭐 대기업 분위기라는 건 거의 군대였어요.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삼성이고, 뭐 LG고 다 그래요. 뭐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은 약간 뉘앙스의 차이지. 그런 분위기에서 뭐 팀장이 직원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뭐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건 상상을 못할 때예요. 그래서 저는 좀 파격적으로 갔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했던 게 일단 편지를 쓰자. 그러니까 저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처음에는 쓰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 두 패러그래프, 세 패러그래프만 썼어요. 간단하게. 그렇게 한 1, 2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매일 쓰다 보니까 한 2, 3년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길어지더라고요. 내용도 좀 괜찮아지고. 그래서 저는 어렵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오랫동안 꿈꿔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게 왜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보세요. 습관이라는 거는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요. 바보가 아니면 다 돼요. 사람들이 그걸 못 넘어서는 거지. 그걸 넘어서는 순간부터는요. 안 보낸 날은 개운치가 않아요. 오늘 뭐 아침에 급한 회의가 있다. 오늘 갑자기 글빨이 안 맞는다. 이건 보내면 우리 후배들이 오해하겠다. 그러면 이제 안 보내거든요. 그런 날이 오히려 더 불편했지. 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한 번도. 17년 내내. 심지어 미국 출장 가서도 보내고 독일 출장 가서도 보낸 적이 있어요. 한두 번. 왜? 습관이 되니까. 팀원 시절부터 오랫동안 난 팀장 되면 이걸 하겠다. 근데 그 도구로 이거를 삼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너무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귀찮고 힘든 게 모든 건 이제 어떤 게 더 강하냐에 따라서 가게 돼 있잖아요. 내적 동기가 너무 강했던 거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든지 일을 할 때 제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요. 좀 독특해요. 물론 이제 모든 걸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후에 남들이 오해를 사도 오해를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는 일단 직원들이 출근할 시간 정도에 보내자. 그거는 원칙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야 딱 출근하자마자 이제 그 회사 인트라넷 딱 들어가면 딱 뜰 거 아니에요, 메일이. 그렇게 보냈고요. 이제 나머지 세 개 원칙은 하나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만 보내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팀장 맡았을 때 한 22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물론 부상할 때는 수백 명이 됐겠지만, 항상 제 조직원한테만 보냈어요. 그 조직 구성원만.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 써놓은 거 절대 보내지 않자. 그럼 의도적인 글이 되거든요. 그날 아침에 전 출근해서 항상 커피를 마시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한 10분간, 20분간 돌아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것도 신입사원 때부터. 항상 출근하면, 예를 들어서 뭐 상사가 불러서 부탁이 하거나 이런 걸 제의를 한다면, 항상 10분간, 20분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항상 가졌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벌어지는 일 안에서 키워드를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경험이나 생각을 적어 내려간 거죠, 편지로. 그 원칙을 지켰고요. 마지막에는 절대 현안 업무는 배제한다. 업무 얘기는 배제한다. 특히 현안 업무. 그냥 그 포괄적인 얘기. 나는 이렇게 일하길 바란다. 이런 어떤 내 철학이나 생각은 전달해도 현안 업무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한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편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편지가 되기 때문에 현안 업무는 다 배제했어요. 그럼 직원들 스트레스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침부터. 그런 원칙 가지고 쓰기 시작했죠. 책에는 뭐 이렇게 담은 게 아주 굉장히 포멀한 얘기를 주로 담았지만 개인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 사생활 얘기도 해주고. 왜? 서로 공간을 많이 차지해야 되거든요. 옛날 리더들은 거의 나의 갈 길을 묻지 마라. 내가 무슨 생각인지 알려 하지 마라. 하라는 것만 하라. 이런 리더들이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근데 난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업무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사고를 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래야 일할 때 이 사람이 A라는 지시를 할 때 어떤 의도일 것이다. 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런저런 스몰 토크를 많이 하면 이 친구들이 정말 어렵게 다른 생각을 했던 거를 쉽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소통이지. 그래서 저는 소통하고 내 생각에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쓴 거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부담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려고 했죠. 사실 처음에 보냈을 때는 후에 들은 얘기인데 이게 읽어보고 참 별짓 다 한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슨 편지를 다 보내나 그때만 해도. 그것도 근데 후에 보니까 또 왔네? 또 왔네? 이거 얼마나 보낼 거야? 그런데 1년 지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들끼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화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편지를 안 읽으면. 야, 오늘 팀장님이 이런 얘기 했던데 무슨 얘기 있을 것 같아? 그냥 한 얘기일 거야. 아니면 우리가 일할 때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본인의 의지나 이런 걸 생각을 한번 전달한 걸 거야.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오니까 메일이 안 오면 이상한 거죠. 허전한 거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매일 그날 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다 오늘 화제를 잡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자기 얘기하는 거로 들었던 거예요. 우리 팀장이 나의 이런 고민들을 알고 있구나. 내 고민을 풀어주려고 나한테 편지를 썼구나. 그런 얘기들도 좀 들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팀장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이제 친구들하고 갈등이 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구성원끼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 화제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던 문제의 솔루션이 됐다. 그래서 오히려 갈수록 그 편지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가면 갈수록 제 기억에. 그리고 답장을 보내줘요 또. 오늘 사실 귀신이세요? 어떻게 제가 이런 고민하는 거 알았어요? 이런 답장도 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매일 이제 어제 있었던 일들 하나 생각하다가 그걸 그대로는 절대 안 쓰고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의 본질을 가지고 쓰는 거죠.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화해하는 방법, 내 경험담 이런 걸 쓰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저럴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전 건강해요. 며칠 밤 새워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쩌다 회사에서 회식 때 너무 술을 많이 먹어도 한두 시간 자고 나와도 멀쩡하게 나와요. 많은 제 주변 사람들이 네가 인간이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살았어요. 전 지난 29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어디 몸이 아프다고 회사를 안 나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 견뎌요, 아파도. 그 건강이 바탕이 된 것 같고요. 물론 정신력하고 플러스 됐겠죠. 너무 부지런해요. 항상 교실문을 제일 먼저 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없는 교실문을 여는 게 그 느낌이. 그래서 제가 부사장 할 때도 거의 수백 명 되는 인원 중에 최소한 넘버 5 안에 왔을 거예요. 하여튼 항상 제일 먼저 오거나 거의 비슷하게 몇 명 오거나 그렇게 살았던 거. 타고난 가만히 있질 못해요. 뭐라도 해야지. 그리고 뭔가 좀 늦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예, 부지런한 것 같고요, 타고나기를.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꾸준함. 난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해요. 편지 17년 쓰는 건 거의 미친 짓이에요. 남들이 그래야 나보고. 근데 전 그런 얘기를 하죠. 습관이 되면 편하다. 아침에 매일 일찍 나오는 거 하루라도 늦으면 더 불편해요. 맞죠? 습관이 아니니까. 꾸준함은 습관이 되면 너무 편해요.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일관되게 가니까요.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진솔함? 그게 문제가 될 때도 있죠. 너무 솔직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는데
당장은 힘들어도 길게 보면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글쎄요,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된 배경이 이제 제가 책을 내다 보니까 한번 와서 인터뷰해보자 그런 건데,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의 인사 업무를 해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의 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일하게 할까? 좀 더 내가 직급이 높아졌을 땐 과연 이 사람들을 하루 종일 같이 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리더로서 책임이 있는데 성과도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이 성과를 내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제일 고민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까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근데 그런 고민에서 시작된 것의 하나예요. 일부가 저 책이에요. 그래서 쓰게 된 아침 편지가 3,000통이 됐고 그 중에 120개를 뽑아서 쓴 게 저 책이고요. 사실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수많은 고민을 했고 정말 때에 따라서는 구성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를 내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 친구들한테 상처 주는 것보단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것 때문에. 바보가 아니면 다 똑똑한 애들을 깨우쳐요. 다 알고 있으면서 화를 안 냈다는 거. 본인 스스로 깨우치는데 시간은 좀 더 걸릴지 모르지만 효과는 몇배 커요.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화를 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잘못했어도 돌아가면서 그래 나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너 승질 들어온 것도 알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기본적인 심리예요. 리더는 결국은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행동했을 때 무엇을 할까? 결국 좋은 리더가 된다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했는데 오늘 제 인터뷰를 듣고 혹시 이상한 것만 보고 느끼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한 개라도 두 개라도 내 거로 만들고 싶다는 게 있으면 오늘 성공한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 제 책을 사서 보고 120개의 이야기 중에 한두 개만 가져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시간도 없지만 내가 필요한 것도 보고 틈틈이 보고 다시 또 보는 이유도 혹시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또 흘려버릴까 봐. 그래서 오늘 책 때문에 여기 왔고 하다 보니까 리더십 얘기 많이 나오고 직장 얘기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지금 얘기한 거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